안녕하십니까. 2019년 2차 경찰시험 적중률 형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저귀 특강에서 문제는 다 맞췄고요. 지문은 83개 중에 73개, 88%인데 조금 뭐 조문 같은 거는 겹치는 거에서 올렸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좀 최대치로 잡았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총평을 해서 제 카페에 올렸는데 중정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왜 중정도 평가를 하고 85점을 잡았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항이 지문이 길었어요. 지문이 길고 사례 같은 것도 있고 생각할 부분이 조금씩 있었는데 시간이 20분이 많이 걸렸던 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뿐이지 막상 채점하면 점수도 나오지 않았을까,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학생들 지금 제가 평을 올려놓고 보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의 전략이 영어를 시간을 많이 두고 형법, 형소법을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 15분 정도로 풀고 뭐 13분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시간을 많이 주다 보니까 형법, 형소법이 좀 어렵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렵지 않았을까. 몇 군데 속이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낚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문항으로 20분 정도, 한 18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중정도 난이도고요. 그 정도 봤을 때 85점인데 다른 과목과 다른 과목이 연계해서 보니까 한 80에서 85 요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중상 정도로 올려서 평가하시면 되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고, 저는 계속 이 문제 출제 경향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문 제일 중요하죠. 조문 중요하고 판례 중요하고 학설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수 출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문하고 판례, 학설 고루고루 출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좋았던 거는 이번에 보시면 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족상도례, 실무에 나가보시면 친족상도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문제 해설을 설명을 드리면 절도죄도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16번에 친족상도례부터 봅시다. 저는 이 문제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고, 뭐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대부분 맞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친족상도례 자체는 A급 정도의 쟁점이거든요. 실제로는 친족상도례 A급인데 경찰 제가 해보니까 이 친족 간의 범죄가 너무 많아요. 남의 꿈 치는 것보다 자기 친족 꿈 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친족상도례는 A급이 아니고, 제가 맨날 분류하듯이 무슨 A급이라고 했습니까? 특A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친족상도례 쟁점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친족상도례에서도 여기는 이제 근친하고 원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작물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답이 2번 작물죄 관련 쟁점이 정답이 딱 뜨는 바람에 또 적절한 거 찾는 거 나와서 딱 16번 보고서 와 대박 막 엄청 좋아했고, 또 그 다음에 일단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재산세에도 사기죄가 하나 나왔는데 4번 지무 부동산 관련해서 쟁점 설명드렸던 게 출제가 됐고요. 횡령배임에서는 3번에서 우리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동산하고 동산 나눠가지고 보는데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되지만 뭐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점유만 있으면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횡령에서 가장 중요한 픽으로 꼽았던 게 3번이 출제됐고요. 4번하고 1, 2번은 좀 어려운 쟁점이 출제됐지만 재산죄에서도 제가 중요하다는 거 다 나왔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막상 생각보다 시험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채점하면 점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 않았을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꼼꼼하게 읽었으면은 그렇게 틀릴 지문이 아닌데 나중에 나와서 채점해보니까 많은 곳곳의 쟁점에서 낚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친족상도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친족상도례는 근친, 가까운 친족하고 원친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친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다음에 그 배우자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뭐를 하겠다? 형을 면제하겠다. 이게 근친. 그 다음 원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은 뭐 하겠다? 친고죄로 보겠다. 딱 이거부터 나눠놓고 시작을 했으면 아마 쉽게 오지 않았을까. 자, 1번. 자, 가출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던, 가출했다는 얘기는 동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이, 이거 뭐 사돈이라고 봐가지고 친족상도례 안 된다 뭐 해서 정답 1번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사돈 아니죠. 사돈 개념을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딱 보고 딸과 결혼해서 사자 나오니까 사돈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사돈 아닙니다. 사이 을을 기망하여, 여기서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직계혈족하고 배우자에서는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동거가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갖고 장난질 많이 친다 그랬죠. 동거하지 아니한 직계혈족하면은 친고죄다 이렇게 속이고, 동거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친고죄다 이렇게 속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직계혈족 이런 거 알죠? 날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직계 존속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직계 비속이고, 요걸 바탕으로 직계혈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자신의 딸이면 직계혈족이죠. 자, 그럼 직계혈족 들어가고,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배우자는 동거 가족, 동거 친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딸의 남편이죠. 딸의 남편. 동거하지 않은 딸의 남편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형을 면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쳤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형을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이 좀 어려운 쟁점이었고 많이 낚였다고 합니다. 2번. 자, 여기서 이제 진가가 나오죠. 작물죄는 친족상도례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족상도례에 대한 쟁점이 이게 기본 쟁점인데, 작물죄는 보면 작물범이 있고, 그 다음에 본범이 있고, 그 다음에 본범과의 피해자, 3명이 나오는 친족상도례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일단 작물범 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그냥 그대로 1항 근친에 해당하면 형면제고, 2항 원친에 해당하면 친고죄. 똑같아. 작물범은 작물범 대 피해자의 관계에서 1항의 관계는 똑같고, 그 다음에 2항의 관계에서 나눠서 보시면 2항과 관련해서 봅시다. 2항과 관련해서, 자,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작물범은 작물범과 피해자의 관계가 하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작물범과 본범과의 관계, 절도범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때 1항 근친이 있는데, 근친은 필요적 면제가 아니고 필요적 감면이니까 바짝 주의해야 되고, 원친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까, 요게 시험에서 맨날 나오니까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하고 문제도 계속 풀어드렸죠. 요거 갖고 장난질 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작물죄에 있어서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자, 동거친족이면 근친이죠. 근친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형이 면제되지만, 맞죠? 작물범과 피해자에서 근친에 해당할 때는 형을 면제하지만, 작물범과 본범 간에서 동거친족이 근친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죠. 근친의 관계에서는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맞췄으면 아주 짜릿했을 겁니다. 아주 꿀이었죠. 2번 지문. 자, 그럼 3번. 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아버지 소유물로 오인하여, 이거는 전범에서 냈는데, 자, 친족상도에서 아버지 거 훔치든 아버지 거 아니라고 생각하든 알고 봤더니 아버지 거였든, 자, 고의의 인식 대상도 아니고 친족상도의 친족은 차고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족상도에 적용되는 겁니다.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고. 자, 4번 지문에 절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체포된 절도 범인이 자신의 혼외자임을 알고 비로소 인지를 하였다.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당시 맞는데, 인지는 무슨 효가 있다고 했습니까? 소급효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합니까? 형을 면제하는 거죠. 친족상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친족상도가 나와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재산죄 나온 김에 또 17번 봅시다. 15번 봅시다. 또 학생들 많이 틀렸다고 하는 거. 자, 제가 학원가에서 얘기했죠. 학원가에서 키워드 따가지고 하면 개박살 난다고 했죠. 키워드에서 고속버스, 점유이탈 횡령. 자, 이번 시험이 요걸 노린 것 같아요. 출제자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키워드 알고 있으면 개박살 나라고 작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절도죄 봅시다. 고속버스에서 놓고 내린 물건은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포인트가 운전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절도의 개념을 가셔야 되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속버스 운전자가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당구장 금바지 당구장에 놓고 간 것도 그 당구장 주인의 점유가 게시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속버스에서도 발견한 이상 점유가 게시돼서 점유이탈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2번 지문은 뭐 실제 사례관계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번도 주의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사망에 있어 상속에서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건 저는 답지문 해석인데 답지문까지는 아니고 나왔습니다. 자, 절도죄 점유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은근히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실제 실무에서 그 아버지 여자친구하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있어서 제가 막 손들어 보라고 했던 거, 고쟁점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3번 뭐 임대차 계약 종료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죠. 그래서
그 냉장고 자기가 한 달 동안 꽂아놓고 있는 것은 타인 소유물로 맞는데 타인 점유, 자기 점유물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답은 4번인데 4번 문제가 좋은 게 나왔어요. 우리 이제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명의신탁, 명의수탁 보통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했는데 이거는 판례 사실관계를 통해서 명의신탁, 명의수탁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보시면 우리 명의신탁 관계 보시면 명의신탁자하고 명의수탁자가 있죠. 명의수탁자하고 명의수탁자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냐면 명의신탁자는 부자,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이 둘 간의 소유관계,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관계의 소유권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대외적 관계, 뭐 제3자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누가 있습니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내적 관계인지 대외적 관계인지 풀어내는 게 쟁점인데, 자 4번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자동차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 여기 등록명의자죠. 등록명의자가 두고 소유권은 상대방, 소유권은 여기다 유보하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상대방이 점유하던, 여기 점유하던 자동차를 자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갔다. 그럼 얘가 명의수탁자가 그걸 가져갔다면, 자 둘 간의 관계에서는 누구 소유입니까? 자기 앞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타인 소유죠. 그 다음 가져가면 누구 점유입니까? 타인 점유죠. 자,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에 대한 문제 뭐가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절도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계산해 보시면 약정 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절도죄가 성립한다. 됐죠? 정답은 4번. 자,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는 문제, 명의신탁, 명의수탁 관계가 출제됐어요. 용어 자체를 신탁자, 수탁자를 용어로 쓰지 않은 것 뿐이지 실제로 명의수탁 관계가 출제가 된 거고. 16번 재산죄, 나온 김에 재산죄 보시면 사기죄 봅시다. 또 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재산죄, 저번에는 2019년 1차는 총론이 좀 어려운 편이었고 이번에는 강론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자 봅시다. 사기죄 나온 김에 자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또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적절한 것을 찾는 거라고 해서 생각보다 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곳곳에 낚는 지문, 아까 고속버스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낚는 지문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을 읽지 않고 찍은 학생들이 많아요. 키워드만 보고 고속버스 1번 이렇게 찍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학생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키워드로 안 됩니다. 자,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상당의 대금에 지급하였다. 전체 재산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대로 사기죄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볼꼴 10만원짜리인데 만든 재료가 2만원 들었다. 8만원에 대한 사기가 아니고 10만원 전액 사기죠. 그래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 없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한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2번. 자, 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자신의 예금 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했다. 쉽죠 이거. 그래서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는 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횡령죄가 되는 것이지 사기죄 성립하는 거 아니죠 이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고 나가는데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통장에, 남의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했는데 그 새끼 안 줍니다. 횡령죄 되죠. 그래서 횡령죄 된다. 얼마 입금했어요? 했더니 2만 원이요. 그래서 횡령죄 고소해도 되냐고. 고소해도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는 얘기 했죠 이거. 자, 그 다음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고. 3번은 우리 맨날 얘기했죠. 이게 용어 자체가 길어서 그런데 우리 전매는 단어 나온다고 했죠. 이중매매 사실 미고지하는 거 사기죄 안 되고, 전매 사실 미고지하는 거 사기죄 안 되고, 명의수탁 사실 미고지하는 거 사기죄 안 되고, 중고자동차 뭐라고 했습니까? 활부금 고지하지 않아도 사기죄 되지 않는다 그랬죠. 전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뭐 부작위한 사기죄 성립한다. 자,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도 X고. 이 지문은 길었지만 쉬웠고. 4번도 맨날 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던 자가,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만약에 을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을이 입장에서 병의 소유권을 말소하게 되면 자기께 돌아오죠. 요건 사기죄가 되는데, 자, 만약에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던 정, 그럼 이거 말소시켜봐야 자기 부동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부동산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길은 것 뿐이지, 자, 포인트는 있죠. 매수한 일이 없고, 자,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거친 사람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제기해봐야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고,
그러니까 조금 출제하신 분이 조금 나이 좀 드신 분, 좀 옛날 스타일의 문제. 요새는 신용카드 내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내는 거 좋아하는데 옛날 스타일의 조금 한 10년 전쯤의 스타일의 문제인데 그 10년 전쯤에 거의 특혜급으로 꽂혔던 쟁점입니다. 그래서 강의 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적이 없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봐야 자기께 안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사기치고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8번 어려운 문제부터 쪽쪽 풀어버립시다. 18번 이제 18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2번 지문도 한번 우리 채용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고요. 2번도 좀 어려운 쟁점이고 1번도 물론 어려운 쟁점이고 그 다음에 뭐 4번 양도담보도 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1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나름 풀 수 있었던 게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18번에 3번 지문이 뭐 이 지문이 그냥 그대로 떠버렸죠.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횡령죄에서 사람들은 횡령죄에서 이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한 명의신탁, 명의신탁 A급으로 꼽지만 저는 횡령죄에서 A급은 이거라고 했죠. 부동산하고 아마 보시면 강책 보면 딱 나왔을 거예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딱 나눠놓고 나서 부동산은 등기 중에서 뭐 빼라고 했습니까? 원인무효 등기 빼라고 했죠. 동산 같은 경우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점유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점유자가 처분하는 행위가 횡령이고 부동산 같은 건 명의신탁 등에서 등기된 자가 처분하는 행위를 횡령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애매한 게 자동차가 참 애매하다.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등록하는 제도도 있고 근데 자동차는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니까 동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할래? 이 쟁점이죠. 만약에 자동차를 등록한다라고 치면 등록된 경우만 횡령죄로 볼 것이고 부동산을 본다면 등록된 경우만 등록된 자가 처분하는 행위만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자동차를 동산이라고 본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판례는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자동차는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동산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특혜급이라고 횡령배임에서 저는 명의신탁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자동차를 뭐로 볼 것이냐 자동차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했던 쟁점이 출제가 돼서 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또 뒤에 꼬아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지입해서 소유권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 처분하면 부동산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차량을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처분해도 어차피 보관자가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하느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부분 갖고 속여가지고 어려운 쟁점일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판례입니다. 지입회사 소유권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그 기저귀 특강에서 교재에 있는 겁니다.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다.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 것을 처분하면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사실상 처분한 경우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2015년도 전원합의체 판례로서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이제 18번에서 좀 어려운 쟁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2번하고 4번 정도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쟁점부터 하겠습니다. 자, 18번의 1번 지문. 어음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라고 해서 종이에 써가지고 주는 거죠. 이것도 그 기본서에 있는 걸 기억하는데 배서양도에서 써서 주는 거예요. 써서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 뭐 한 거냐면 배서양도 형식으로 좋지만 할인해달라고 하는 이게 가서 팔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 용도를 특정했습니다. 할인해줘. 할인 용도라는데 장식에만 거기만 뒤에다가 배서 사고 파는 것처럼 썼지만 본질은 너한테 맡겨둔 거죠. 맡겨둔 겁니다. 자, 그것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 자, 보면 위탁의 취지 바란다.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내 용도로 특정한 겁니다. 무슨 용도로 하라고 했습니까? 할인 용도로 준 거예요. 할인하라고 준 거지 너 그거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위탁의 취지 반해서 자기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면 이거는 타인 소유물 자기 점유자가 하는 행위로서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어려운 판례가 출제됐고 2번도 어려운 판례인데 우리 책에서 좀 출제가 됐어요. 2번은 왜 중요하냐면 자, 시간 있는 김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아파트 전세입니다. 아파트 전세. 자, 아파트 전세 사는데 우리나라 전세값이 막 올랐죠. 아파트 값도 올라가면서 전세값 같은 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만약에 2억이었다가 전세값이 올라서 전세값이 뭐 4억이다 이렇게 칩시다. 자,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세금 2억을 올려주기 힘들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를 하냐면, 돈을 빌릴 때 뭐를 하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담보를 하죠. 소유권자는 담보해서 부동산에다 뭐를 설정하냐면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전세금 2억만큼 올려줄 돈이 없죠. 근데 이거 2억을 누구한테 빌립니까? 은행한테 빌리는 거예요. 은행한테 빌리면서 은행도 뭔가 담보를 잡혀야 되는데, 부동산 소유자라면 저당권을 설정하겠지만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보증금 반환받을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질권입니다. 자, 그럼 질권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질권을 주는 거예요. 질권을 주는 겁니다. 질권은 그냥 돈 준다고. 그래서 우리 그 재산채에서 배운 것처럼 질권이라는 것은 그 채권을 준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4억이 되면 4억 돼서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 때 세입자한테 2억 주고, 이 2억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은행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건, 질권 설정한다는 것은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 전세권자가 나가게 되면 이 집주인은 그 전세보증금 4억 중에 2억은 세입자한테 주고 나머지 2억은 은행한테 주면 돼요. 질권이라는 것이 나중에 주면 돼요. 그러면 은행은 2억 빌려준 거 회수했죠. 그다음 뭐 이자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저당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질권이라는 것은 아예 소유권을 준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의 개념인데 소유권을 준다. 그러니까 2억은 니한테 준다, 이 개념을 잡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질권 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여기 단어 자체가 더럽게 어렵지만, 질권 설정자가 은행이 타인한 세입자의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3채무자 집주인에게 자,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럼 나중에 집주인이 은행한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한 때는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변제받았다. 자, 이 사안은 뭐가 되냐면 4억인데 2억 이렇게 줘야 돼요. 질권 줘야 되는 건데, 집주인이 뭐를 해버렸냐면 이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4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잘못했죠? 자, 이건 누구 잘못이냐면 그냥 집주인 잘못이에요. 집주인 잘못. 그럼 집주인은 여기 4억 줬다 하더라도 결국 누구한테 다시 줘야 되냐면 은행 2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냐면 은행은 손해본 게 없어요. 그 집주인만 멍청한 거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2억 주고 은행한테 2억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줬으면 끝나는 건데, 집주인이 멍청하게 여기 4억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황당하죠. 내 2억 왜 안 줘?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은 손해본 게 없는 게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집주인만 멍청해서 독박 쓰는 것 뿐이지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은 손해본 것이 없다. 따라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자, 여기 있죠. 우리 기특에 있는 쟁점입니다. 시험에 한번 출제가 돼서 넣어놨는데 의리 질권 설정을 승낙한 이상,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그 카페나 다시 올릴 테니까 확인해서 자세히 보세요.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A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자, 이게 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질권 설정자 얘기하는 건데, 을에 대해서 질권자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은 그 집주인한테 2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세보증금 받은 채권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타인 사무처리자라 볼 수도 없고, 뭐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손해발생 위험도 없어요. 그냥 집주인한테 2억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2016년도 이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4번 지문. 4번 지문은 뭐 단어 자체가 뭐 강한 양도담보, 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뿐이지 이것도 설명을 했죠. 양도담보하고 매도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양도담보하고 매도담보하고. 자, 이 파트 나와서 변제기 후가 나오면 무죄. 그거 아시죠? 변제기 경과했는데 염가 처분했다, 무죄.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 이 채권과 관련해서 2019년도 1차는 대물변제 예약이 나왔죠. 대물변제 예약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니까 뭐에 해당한다? 무죄까지 설명하고.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뭐 자기 차고 있는 시계, 뭐 자동차 같은 것을 채권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돈 빌리면서 채권자한테 넘기는 형태인데, 자, 우리의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매도담보 같은 경우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니까 채권자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채무자가 처분하면 자, 자기 소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니까 뭐가 성립한다?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 채권자의 처분행위는 남의 것을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채권자가 처분하면 자기 소유물인데 나중에 정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남의 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요 쟁점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서 채권자 처분하면 판례는 배임죄 인정하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 일단은 뭐가 나왔냐면 동산이 나왔습니다.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 양도담보 계약을 설정하고, 양도담보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한 의미는 나중에 정산 절차 거쳐야 되는 것이고, 강한 의미는 정산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쟁점인데 그 세부적인 민법에서 나온 건 모르셔도 되고요.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점유한 상태에서 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자기 소유물이죠. 이 사람한테 나중에 변제기에 이거 정산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에서 뭐가 성립한다 봅니까? 배임죄가 성립한다 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요 정도까지 내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18번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에 해당합니다. 요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나머지 뭐 19번, 20번 나온 김에 봅시다. 자, 작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자,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 잡으면서, 이거는 2019년도 2019년 1차 20번 문제에서도 나온 거죠. 작물 인정을 몰랐어요. 내가 알면서 교부받으면 작물 취득이 되죠. 자, 나중에 알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뭐가 돼요? 작물 보관죄가 되죠.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뭐도 성립하지 않습니까? 작물 보관죄도 성립하지 않죠. 줄로 쭉 이어가지고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작물 인정을 몰랐어요. 그러면 작물 취득 안 되죠. 나중에 알지도 몰라요. 소유권 포기가서 받았다. 자, 몰랐다가 그 후 뭐는 될 여지가 있습니까? 작물 보관죄는 될 여지가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작물 취득죄는 안 되죠. 자, 있죠. 작물 인정 알면서 취득해야 성립하는 것이지, 인도받은 후에야 의구심을 가진 것만으로는 작물 취득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이 아닌 거, 취득한 게 아니에요. 작물 보관만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2번도 뭐 많이 나오죠. 기특에서는 고의범에 해당하는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면 처분에도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불적 사후행위에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많이 했고, 기출 1200제에서도 요 문제 있고, 제 생각에는 전범에서 했나? 이거 진도법원에서 했나? 해당하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작물 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로 횡령죄 성립한다. OX, X.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9번은. 3번도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뭐 3번도 수도 없이 기출됐던 쟁점 나온 거죠. 이건 뭐 사례형으로도 출제되는 쟁점이죠.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 계좌에서 예금 도자를 이체했죠. 이체하면 컴사기죠. 이거 안 써도 되죠. 이 정도도. 컴사기고 인출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절도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컴사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인출한 돈을 줬어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뭐를 객체로 하고 있습니까?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교부받은 놈은 작물이 아니죠. 이건 재물에 대한 범죄인데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작물 취득죄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작물인 현금과 자기압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해도, 자, 똑같은 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빠가 뭐 10만 원 훔쳤는데 은행 가서 5만 원짜리 바꿔서 주거나, 자기압수표 돈하고 똑같다고 했죠. 10만 원 자기압수표에서 만 원짜리 10장을 바꾸나, 뭐는 그대로 유지된다?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쉽죠? 자, 여기도 있죠. 이 앞부분에 있는데 냅뒀습니다. 현금 상실되지만 액수에서 표시된 금전적 가치는 변동이 없으므로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기압수표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19번 작물죄는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18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20번 나온 김에 보고 이제 앞으로 가서 봅시다. 자, 신나죠? 신납니다. 딱 요런 스타일만 나오면 제가 너무너무 재밌죠. 어제 시험 문제 보고 나서 형법영수 보고 저는 신났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케미상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서 그런 뿐이지. 자, 위증죄하고 무고죄 둘 다 허위 개념이죠. 근데 이거 헷갈리는데 이게 객관설이냐 주관설이냐, 그래서 가운데 지역자 들어가니까 주관설이고, 주관설은 기억에 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새끼 강간범입니다. 진짜 강간범이 맞아요. 근데 자기 본 적도 없는데 봤다고 했어요? 그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위증죄. 무고죄도 객관하고 주관설이 있는데 허위 개념이 가운데 기억자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객관설이죠. 그죠? 객관적 진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앞집 새끼가 딱 봤는데 저 새끼 강간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 TV 보고 나서 앞집을 강간범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진짜 레알 강간범이야. 잘했죠? 그죠?
자기 본 적도 없어. 이 새끼 생긴 눈빛 자체가 이상해. 해서 강간살인범 신고했는데 진짜 강간살인범이야. 우연히 일치하죠. 그때 뭐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고죄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뭐 해준다고 했어요? 경찰 채용시켜주고 표창 줘야 된다고 했죠. 고쟁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하는 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무고의 고의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우연히 객관적 진실을 부합한다. 이 객관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나왔고 쉬운 쟁점이 나왔고요. 다 적중했습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자, 3번 지문. 한번 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3번 지문 엄청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우리 19년도 1차 1번 문제 보시면 알죠. 기수하고 종료가 떨어져서 오는 거. 기수하고 종료 시기에 다른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계속범위라 불렀고, 요거 요쟁점은 지금 18년 3차, 19년 1차, 19년 2차 연달아 3번 나온 거예요. 3번. 또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 기수하고 종료 시기가 일치하는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거를 즉시범이죠. 즉시범하고 계속범 구별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도 2차는 뭐 나왔더라? 그 영산홍 판례에서 영산홍 캐면 절도죄 기수고 그 기수 위에 도와준 사람 와이프는 특수절도죄가 될 수 없고, 기수 이외에는 기수와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작물 운반죄만 될 수 있다. 특수절도죄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답이었고, 2019년 1차에는 일반교통방해가 나왔죠. 일반교통방해는 뭐에 해당한다? 계속범위에 해당한다. 고쟁점이 그대로 1번 문제가 나왔고, 2019년 2차도 또 고쟁점이에요. 자, 도주 용병원을 탈주한 순간 도주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범이라고 했죠. 이 도주죄를 즉시범이냐 계속범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 도주죄가 만약에 즉시범이면 그냥 기수 종료죠. 그 이후에 이제 동생이 차 갖고 와서 도와주면 즉시범으로 본다면 도주 원조죄는 될 수가 없고, 원조죄는 될 수가 없고, 뭐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범인도피죄만 성립할 것입니다 했고, 만약에 도주죄를 계속범으로 보면 아직 범행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 새끼가 와서 차로 태워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주 원조죄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주죄는 뭐로 본다? 즉시범으로 본다. 그래서 도와준 동생 새끼는 뭐로 처벌하겠다?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겠다. 나오죠? 도주행위를 기수에 이른 후에 나오죠? 범인을 도와준 거. 이게 이제 즉시범 계속범 쟁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키워드 따가지고 요거 무슨 죄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속범이 뭔지, 즉시범이 뭔지, 또 우리 앞에 보시면 협박죄 보시면 위헌범, 침해범 요 쟁점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 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 도주 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자,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주 원조죄 아니고 뭐가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범인도피죄죠.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찾아야 됩니까? 3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뭐 4번 지문 사실혼 관계는 뭐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률론만 적용되는 거지. 친족간의 특례 규정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서 증거인멸죄를 처벌한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15번부터 풀었고, 이제 또 앞으로 가서 봅시다. 이제 또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뭐 이제 쉽게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자, 기저귀 특강 적중된 거 오른쪽에 넣어놨습니다. 자, 총론 약한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총론 약한 학생들 넘기지 마시고요. 꼼꼼히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게 중급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될 것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주는 겁니다. 1번 재형고정지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세요. 자, 의료법 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대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법보다 시행령에서 구성요건을 새로 만든 셈이죠. 그래서 이런 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이다 했죠. 2번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시키는 법률을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언제나 형벌불소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뭐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진정소고비법일 때도 마찬가지고 부진정소고비법 이 정도도 알죠. 그러니까 진정소고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중대공익이 있는 경우. 부진정소고비법 같은 경우는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는 허용될 수 있다 했죠. 뭐 쉬운 쟁점이니까 뭐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풍기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하거나 목적을 제공하는 행위는 문구는 이성운수를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풍기문란이라고 해놨는데 이성운숙이라고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질문 보시면 이것도 그 전범인가 한 거 하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사 문제를 하나 찍었거든요. 한국사 문제 뭐 찍었냐면 영화 봉오동 전투, 아마 수업 들어갔을 때 기억날 거예요. 봉오동 전투 보고 나서 그 이중석 교수님하고도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래서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 전투 시기가 있으니까 전투별로 그 순서를 알아둬라. 아마 영화 나왔으니까 그 출제위원들 들어가서 봉오동 전투 낼 것이다. 딱 찍었는데 봉오동 전투 나왔고, 그래서 신기했는데, 그때 요거 뭐 설명했냐면, 요거는 경찰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형법인데도 형사법 연결쟁점도 있고, 형법인데도 경찰하고 연결쟁점이 있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거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할래? 이거 아마 경찰에 가신 분들도 쉽게 맞췄을 거예요. 이건 뭐로 처벌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니까. 자,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하죠. 정답은 4번 나오죠. 운전면허 없이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그 판례, 최신 판례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성인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자, 이거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확인해가지고 파일을 천천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중에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에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은 처벌할 수 없다. 2017년도 판례고요. 2017년 말고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판례,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논외로 치고, 어쨌든 여기서 면허 없이 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고, 정답은 4번이고요. 쉬운 문제가 나왔고, 2번도 뭐 엄청 쉬운 게 나왔죠.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 법률이 수차례 변경돼요. 그럼 언제나 가장 신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행위시법, 중간법, 그 다음에 최신 지금 신법, 뭐 구법, 신법 중간에 중간신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개를 다 비교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경한제, 가장 경한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최근 신법을 적용해라. 뭐 이거는 한 10초 정도 걸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쉬웠죠. 이번 질문도 뭐 나왔죠. 19년 1차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9년 1차보다 이거는 조문이죠. 일부 또는 전부를 뭐 하겠다? 본형에 산입하겠다. 19년 1차에서는 뭐 나왔습니까?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것은 본형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뭐 그거고, 요거 당연히 산입하는 규정, 쉬운 쟁점이고. 자, 3번.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 상실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기죄를 저질렀다. 자,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한국 사람 아니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행위지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았다. 자, 그런 경우 형법 6조에 따라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한국인이나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 보호주의라고 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자,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는 아닌데요. 이것도 한국인 회사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형법은 세계주의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도 명문 규정을 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와 관련해서 이거 나온다고 했죠. 예비인문은 세계주의 적용이 없지만 미수하고 기술은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죠. 우리 저 기적의 특강 뒤에 1400번 후반에 보시면 조문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 미수범과 예비인무 나올 차례 됐다고 했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이게 세계주의인데 예비인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라고 명문 규정을 뒀습니다.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쉬운 문제. 3번. 자, 인과관계 학설이 나왔습니다. 학설이 나왔는데 뭐 학설을 몰라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 자,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인과관계 있으면 뭐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살인범의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애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보면 애가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죄 인과관계 있는 거고 조건설로 본다면 그럼 엄마도 애를 낳기 때문에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애를 안 낳았으면 뭐가 안 됩니까? 살인 벌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보는 게 조건설인데 이제 그냥 의미는 있어요.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이건 아주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볍게 보시고요. 이렇다고 학설까지 이런 학설까지 다 볼 정도의 쟁점은 아닙니다. 자, 2번 질문.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하던 중에 피고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했다. 그래서 사태질 사건이죠. 뭐 돼지고기 사건이라고도 하고 스빙기계 사건이라고도 하죠. 돼지고기 아니야? 돼지고기 아니야? 쓰러져서 그 2개월 골절로 사망했던 거.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3번 읽기도 싫어. 4번부터 봅시다.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급정거합니다. 그래서 뒷차가 바바박 부딪히죠. 그래서 뭐 일부 뭐 전방주시 의무 위반도 있다 하더라도
교통방해 치사상죄 성립한다는 판례죠. 결과 사이에 뭐가 있다? 인과관계 인정된다. 글씨가 작은데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도 지문은 길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자동차에서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는데 정 모르시면 천천히 읽어보면 돼요. 횡단보도 진행했는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자, 보행자 녹색 신호 왔는데 차로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기가 차를 이렇게 앞에 물고 있어요. 녹색 바뀌면 서야죠. 가서 갔다가 보행자를 쳐버리면 이건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하에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이분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죠. 아, 자동차에 진입했는데 보행자가 녹색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서야 되는 거지. 가서 사람 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X고요. 자, 4번. 4번 문제가 추상적 부합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과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선지로 찾아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찾았을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추상적 부합설이 이제 답지문 나와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추상적 부합설을 우리나라에 주장한 사람도 없는데 조금 투머치인데 다른 문제 찾으시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형법에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있죠. 형법에 무슨 착오 있어요? 사실의 착오, 금지 착오 있죠. 사실의 착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구성요건적 착오. 금지 착오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15조 1항 2항이 있습니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15조 1항에 적용된다. 그 사실의 착오에 관한 게 15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확설에 위임돼 있다. 오롯이 확설에 위임돼 있다. 기억지문 X고 일단 기억지문 X로 찾으시면 기억지문 X예요. 기억지문 들어가는 게 꽤 많았어요. 그럼 한 2번하고 4번 중에서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 장점만 보시면 또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습니다. 사람 쏠라고 했는데 사람 맞았죠. 사람 쏠라고 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살인죄고 사람 죽이는 거 살인죄죠. 구성요건이 동일하죠. 자,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하고 자, 두 개로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총을 쐈는데 빗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삐꾸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다른 말로 타격의 착오인데 지금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 거죠. 옆에 있던 병이 명중에서 병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뭐 추상적 부합설도 있는데 추상적 부합설까지는 요렇게 제가 마지막에 그 전범위하면서 혹시 몰라서 했는데 이번에 시험이 나왔어요. 좀 과한 부분인데 추상적 부합설도 여기까지 고의의 전형을 인정합니다. 자, 요 부분에 해당하면 뭐가 해당하는 거냐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는 거고 요 부분에 해당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고의 전형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에 무슨 경합이냐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자,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찾는 문제 나온다고 했죠.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달라진다. 달라지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이 읽어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지문 자체가 길이가 15분 이상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형법을 한 10분, 12분 이렇게 예상하고 풀었던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맞는 지문이고 뭐 예상됐던 문제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니은 지문 맞는 지문이니까 찾으시면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찾는 데는 니은 지문 맞는 거 이제 답은 바로 나왔죠. 2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디귿침은 판례의 입장이면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니은의 사례에서 을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자,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뭐예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죠. 상상적 경합되는 거 아니죠. 디귿침은 X고 디귿침은도 뭐 X 찾으시면 곳곳에 찾았죠. 자, 리을지문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니은 사례에서 고의 기수가 되는데 니은 지문 모른다고 치더라도 자, 미음지문 자,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미수. 자, 보시면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 살해했는데 사람 죽으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죠. 살인 기수가 되는 거지 살인 미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것에 대한 살인 미수가 된다는 견해는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학설에 대한 겁니까?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거죠. 살인의 고의로 A를 살해해서 독약의 수를 발송했으나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고의 기수죠. 추상적 부합설이 살인죄 미수가 되는 거지 법정적 부합설은 살인죄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 요거는
살인 미수 인정하는 것은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려서 미음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요건 좀 어려웠다고 치더라도 미음 지문 모른다 하더라도 찾으시면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찾아서 2번 찾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번 문제하고 우리 그 뒤에는 18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요 경우 답만 그러니까 학설이 할 때 무슨 죄가 되느냐 찾는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니은 지문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은지 요거까지 물어보고 과한 부분은 리을 지문의 추상적 부합설까지 냈고 그다음 미음 지문의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 냈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의 공부 범위가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 볼 정도로 우리 경찰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 정당행위 뭐 쉬운 거죠. 이런 것만 쉬웠죠. 모발 이식 수술하면서 했다 맡겨두는 거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간호정보사 가면 안 된다고 했고 자 2번 자동문 수동문 열받아서 자동문 수동문 만든 거예요. 정당행위 안 되죠. 손괴체 되는 것이고요. 쉬운 쟁점이었고 3번 지문 자 증여세 포탈 하면서 요구대로 말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 자 취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취재대로 보도하는 거 기자의 당연한 업무죠. 정당행위고요. 그 2살짜리 4살짜리 이게 밀어 제끼는 거죠. 리을 지문 뭐 알죠. 자 이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삼부일비하는 거 정당행위죠. 그래서 찾으시면 디귿 리을 미음 좀 쉬웠죠. 자 6번은 형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형사법에서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사법 연결쟁점들이 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왔죠. 자 범죄 손해 아마 경찰학 공부하신 분들도 뭐 이거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물론 이게 형사법 쟁점이 오히려 좀 더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공랑 블랭크로 빠졌는데 기억나나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해가지고 자 범죄소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14세 이상 19세 미만 그죠? 촉법소년 뭐예요? 10세 이상 14세 미만 옛날에 12살인데 10살로 낮춘 이유 설명했죠. 그 얘기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서 저는 나름 굉장히 좋았어요. 10세 이상에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맨날 장난치면서 10세 이상은 색칠 들어가는 거고 10세 그 초과나 미만 같은 것은 안에 색칠 안 한다고 했죠. 딱 10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살로 바꾼 이유 설명해줬지. 그 뭐 한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가 강간했는데 이거 학교 갈 데가 없다. 학교에서 범죄 형벌 부과도 못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뭐 전학시키자니 다른 학교도 안 받고 그렇다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어가지고 굉장히 문제다 그랬고 요새는 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도 강간해가지고 요새 문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세인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얘가 이제 촉법소년이죠. 범죄수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고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10세인 형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얘는 형벌하고 보호처분이 둘 다 가능하고 자 촉법소년은 뭐밖에 안 돼요? 보호처분 가능하고 그 다음 우범소년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호처분까지만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호처분이 보완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도 가능하냐? 형벌뿐만 아니라 보완처분도 할 수 없다. 형벌부과는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해요? 보호처분, 보완처분 가능하죠.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었고 좋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형법 문제기보다는 형사법에서 더 잘 나오는 쟁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교수 출제되니까 형법도 내고 형사법도 내고 좀 섞어서 내는 감이 있습니다. 3번, 이거 3번 쉽죠. 정신적 장애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경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 그럼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맞는지 뭐 행위 당시 기준에서 보겠다. 4번, 원자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 뭐 이건 너무 자주 보는 거 넘어갑시다. 7번, 불능미수 나온다고 했죠. 불능미수 나온다고 했죠. 자, 불능미수인데 이게 학설이 좀 나왔으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범위 하면서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답은 너무 쉽게 줬어요. 불능미수에서 이 중간같이 이게 너무 쉽게 줬어요. 그 오후 10시인가에서 와이프 친구랑 술 먹다가 자기 꽐라돼서 처음에 와이프 먼저 취해서 나가고 그다음 옆에서 또 와이프 친구가 새벽 2시인가 만취했다고 생각해서 따라가서 중간간 했죠. 알고 봤더니 여자가 만취했어요. 만취 안 했죠.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불능범이냐 이 쟁점인데 자, 이 판례에서 원래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할 때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성 판단할 때 일관되지 않는다고 했죠. 구객관설을 따른 것도 있고 추상적 위험성을 따른 것도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뭐를 따랐다고 했습니까? 추상적 위험성을 따랐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행위자가 인식하는 거, 인식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라고 했죠. 자, 답지문부터 먼저 봅시다.
자, 중간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자,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므로 이를 알고 있을 필요 없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간관죄는 뭐는 인식해야 됩니까? 만취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죠. 이게 불능미수된 이유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된 겁니다. 자기는 만취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만취하지 않았던 경우죠. 자,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옳지 않은 집은 4번이죠. 자, 여기서 우리 판례 보시면 있죠. 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런 상태에 이용하여 가늠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게 바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한거불능 상태 등의 인식, 만취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3번 보시면 이제 불능미수 쟁점입니다.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수단 대상이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틀린다고 했어요? 주체 집어넣으면 틀리다고 했죠. 주체착오는 불능미수 아닙니다. 불가능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소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맞죠? 불능미수에 대한 쟁점이고 조문도 있습니다. 주체 들어가면 틀리니까 주의해서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번 집은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했고,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거꾸로 된 형태죠. 사실의 착오와는 다르다. 2번 집은 장의미수와 중죄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자,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거고 장의미수와 중죄미수는 결과 발생이 가능했던 거죠. 장의미수, 중죄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거, 뭐 이건 제일 미수 파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여기도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8번. 부작위범. 자, 이제 한 세 번째로 어려운 쟁점이 이제 부작위범이었는데 이것도 뭐 조합형으로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5조 1항에 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의 발생을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는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형법에 자기범뿐만 아니라 모두 처벌하겠다고 천명해놨습니까? 부작위범도 벌하겠다고 조문을 뒀습니다. 조문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게 이번 쟁점에서 많이 물어봤고, 니은지문 진정부작위범은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맞죠? 진정부작위범 미수에 관한 처벌규정 두고 있지 않다. X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퇴집했죠. 퇴집. 태거불응죄하고 집행명령 위반죄는 뭐가 있다? 진정부작위범에도 불구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랬죠.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X고요. 자, 기억하고 니은만 찾아도 뭐 쉽게 찾는데 기억 맞는 지문이고 니은 지문 없죠. 그럼 딱 바로 여기서 답 나왔죠. 이거 조합형 이래서 쉽습니다. 자, 디귿 지문.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구성요건이 보증인 지위, 자기 의무는 신의칙이나 조리 가능하죠. 사회상규 신의칙 조리 가능하죠. 뭐하고 뭐 빼라고 했습니까? 도덕상하고 종교상 의무 빼라고 했죠. 보시면 나오죠.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는 법령행위, 선행행위, 신의성실, 사회상규, 조리상 기대된 인정된다 할 수 없다. OX, X. 뭐하고 뭐만 빼면 됐습니까? 도덕상 의무하고 종교상 의무만 빼면 되죠. 맞는 지문이고. 그러면 여기만 찾아도 찾는 데는 뭐 거의 뭐 문제 없죠. 기억 디귿.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찾으면 되는 거고. 리을 지문. 자, 리을 지문이 이제 어려운 쟁점인데, 요거는 제가 하도 어려운 쟁점, 동가치성이라는 쟁점인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쟁점이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일단 시험은 나왔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을 자기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측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자기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며, 이는 형법의 명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구하는데 형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요. 좀 어려운 쟁점이어서 여기까지 좀 과하다고 했는데, 리을 지문 나왔습니다. 다만, 리을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도록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고. 자, 미음 지문. 자,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배웠죠? 그래서 이거 아들하고 딸내미 보시면 부작위범 공동정범. 아들내미 수영하고 있어 물에 빠지고 있는데 아빠가 쳐다보고 있고 엄마가 쳐다보고 있다. 아들이 구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구해주는 거죠. 아들아 잘 가 하는 거죠. 나온다고 했죠. 자, 이 아빠하고 엄마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하는 것이고, 부작위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가서 해보라고 했죠. 동생 쳐다봐가지고 가만히 밥 줘. 그러면 동생이 밥 주나요? 라면 끓여주면 라면 끓여주나요? 가만히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엄마한테 속마음으로 용돈 줘 속으로 하면 엄마가 용돈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죠. 해보면 안다고 했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찾으시면 정답은 2번. 보시면 알겠지만 리을 지문을 몰라도 뭐 디귿 맞는 지문 찾고 미음 맞는 지문 찾고 뭐 그 정도 찾아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니은 지문 안 되는 거 우리 명백하게 알고 있죠. 그러면
요 장점만 찾아도 기억하고 니은지만 딱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기억지문 극단적 종속 형식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야, 그래도 확실히 교수 출제하다 보니까 학설을 또 냅니다. 극단적 종속 형식이 나온다고 했죠. 자, 우리 통설은 제한적 종속 형식, 통설판에는 제한적 종속 형식이라고 해서 구성 요건하고 위법성까지 있어야지 공범이 성립한다. 요거를 제한적 종속 형식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극단적 종속 형식은 정범이 구성 요건 위법성 어디까지 있어야 된다? 책임까지 있어야지 공범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극단적 종속 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조했던 게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평상시는 기본 강의 때 설명 안 하는데 기출심화 때 강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도별 1단계 하고 진도별 2단계 이거는 마무리 특강에서도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이걸 요새 좀 내더라고요. 요새 교수 출제다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해서. 자, 어쨌든 극단적 종속 형식이면 요거죠. 극단적 종속 형식은 어디까지 있어야 된다는 견해입니까? 책임까지 있다는 견해인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범 성립할 수 있다. 어디까지 있어야 됩니까? 책임까지 있어야지 공범 성립하죠. 자, 위법성까지 있어야지 공범 성립한다는 견해는 뭐예요? 제한적 종속 형식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적의 특강에도 1452번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만 13세 책임 조각되는 거죠. 부축해서 시기를 절차한 경우 절도죄의 공범이 성립하는지와 관련되고 절도의 공범이 안 되고 뭐가 된다? 간접 정보 된다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공범 성립할 수 있다는 개념 틀렸고요. 2번은 딱지엄이죠. 사기 공모운동정보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며 공모관계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 아주 뭐 세부사항 모른다 하더라도 뭘 인정되겠다? 공모관계는 인정되겠다. 3번도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나왔습니다.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비신분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했다. 비신분자는 뭐가 성립하고 뭐로 처벌하겠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죄의 정한용으로 처벌하겠다. 나온다고 했고 18년도 2참가에서는 이게 답지문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답지문이 아니고 이거 맞는 지문 나왔죠. 처벌한다.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고 배임죄를 처벌하죠. 4번 이거 쉬웠습니다. 강제추행 이거 몇 번 나온지 모르겠어요. 한 3번째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판례. 강제추행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자수범이 아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이지만 뭐 자의행위 시키거나 뭐 협박해가지고 뭐 볼펜 집어 이렇게 한 거 그 얘기하는 거죠.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뭐가 아니다. 자수범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10번도 의외로 재수론 약한 학생들 많아요. 재수론 틀린 학생들 많습니다. 잘 봅시다. 10번.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범까지 보고 재수론 형벌로는 안 봐요. 재형법정지 안 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이 쉬운 문제들에 틀렸죠. 한 개인과 수개의 죄에 해당. 이게 뭐예요? 상상적 경합이죠. 상상적 경합은 뭐로 처벌합니까? 중환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이거 뭐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기하고 변호사 아닌 자가 사기하고 뭘 했어요?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이거 상상적 경합의 처벌을 맨날 했죠.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 변호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형법 형사법 양쪽 쟁점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라고 했죠. 중환죄의 정한형 뭐로 처벌해요? 요거로 처벌하면 되죠. 근데 요건 또 보시면 임의적 몰수고 요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적 몰수죠. 아마 학생들 보면서 정어 이런 학생들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세기 때문에 뭐로 가는 거예요? 필요적 몰수. 요건 이제 형법 쟁점이고. 그래서 센 것만 갖고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형사법 쟁점은 공소시효 요거 따로 공소시효 요거 따로 또 하겠다. 요 쟁점이죠. 뭐 뒤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죠.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가중한다. 말도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가중하는 것은 실제적 경합범의 처벌례를 얘기합니다. 1번 X. 자, 2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자, 이거는 37조 전당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과 그 전에 저지른 거. 37조 후당 경합범. 자,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얘기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 3번.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인이 보이스피싱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긴망해서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를 송금을 이체받았다. 자, 그러면 요거 중간에 빼먹는 거죠. 사기죄 방조는 될지언정 은행에 대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은행에 대한 사기도 아니고 은행에 대한 횡령도 아니다. 어차피 범죄는 성립했기 때문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이스피싱은 뭐 특혜급에서 맨날 나오는 거고 4번은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이거 나온다고 했죠. 저것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 그 택시기사한테 동전 던져가지고
그 택시기사 죽었던 거 있죠? 자, 그 택시기사한테 돈 던진 게 위험한 물건도 아니고 일단 뭐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폭행도 되고 업무방해도 되는데 이 둘 간의 재수관계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자, 둘 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흡수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아예 똑같죠? 똑같죠? 업무방해죄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어디 있어요? 1번. 11번. 상해죄, 폭행죄 쉬운 문제죠. 자동차로 전진시키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죠. 자, 적절한 거 정답 1번. 2번. 가해행위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일단은 어디까지는 입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해, 때린 것 자체는 검사의 거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뭘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X죠. 가해행위 한 것 분명하지 않으면 동시보험 다 쓸 수 있다. 아니죠. X. 3번. 자, 상해, 그 어디 있어요? 실신 나올 텐데, 있죠. 네 번째. 실신한 거, 요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상해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틀렸고. 4번.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위험한 물건 휴대와 관련해서 상대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되고, 자기가 보여주지 않고 갖고 있어도 돼요. 상대가 인식하지 못해도 위험한 물건 휴대는 되잖아. 휴대는 되잖아. 꼭 상대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적절한 지문은 1번이었고요. 12번. 자,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이해하는 입장. 자, 판례 태도를 그대로 냈는데요. 위헌범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침해는 쫄았을 때가 치매라는 결과가 생긴 거고, 일단 인식.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동석한테 죽여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동석이 와서, 그 뭐더라 옛날에? 그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응징하는 영화 있었는데, 그 마동석이 이게 내려서 문신 많은 새끼 와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 있었죠? 동네 사람들인가? 하여튼 뭐 그런 영화 있었죠. 제가 그 얘기 들면서. 자, 그럼 마동석은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안 쫄았죠. 자, 그럼 인식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협박죄 미수입니까? 기수입니까? 기수죠. 자, 위헌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고 인식만 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쫄지 않아도 협박죄 미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헌범입니다. 협박죄 기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단어를 좀 어렵게 위헌범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낸 것뿐입니다. 2번 골프시설 운영자 새로운 거 그 관악 컨트리 클럽에서 리베라 클럽으로 바뀌면서 한 거죠. 그래서 통지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은 뭐 월드컵 경기장 강금행위가 강도상의 수단이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그래서 자동차에 태우고 15km 동안 이동했다. 37주 경학범 실체적 경학범 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 4번도 뭐 쉽죠. 보시면 뭐 부모가 있고 미성년자가 있고. 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를 데려가는 방법도 있고 미성년자 그대로 두고 부모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죠. 자, 고쟁점입니다. 자, 출입을 봉쇄해요.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한 주거에 침입해서 부모원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그 다음에 형성하기 이르렀다면 장소 이전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광주에서 강도하러 와가지고 부모하고 떨어뜨려 놓은 거죠. 해당 사안에서는 완전히 둘 간에 단절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인데 요번 시험의 스타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그대로 낸 건 아니고 그 판례에서 문구를 냈죠. 그래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 형성에 이르렀다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있죠? 여기 나오죠? 약취행위는 장소적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를 떨어뜨려서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13번. 13번도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다. 그 범위 속하는 특정이 가르친다. 그래서 집합명사 원래 서울 사람 싸가지 없어, 경기도 사람 깍쟁이 뭐 이런 건 명예훼손 안 된다고 했죠. 다만 자, 그 학원에 그 강의 듣는데 앞에서 그 서울 애들 2명 있잖아. 걔. 그럼 특정이 되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적중을 못했는데 뭐 옛날 판례입니다. 갑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제3자에게 의리 병을 선거법 위반을 고발을 했다. 자, 동기나 경위에 관계없이 이렇게 모르는 판례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죠. 자,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어 라는 말만 하였다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 3번은 쉽죠.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공지사실 잘 아는 것도 뭐여야 됩니까? 전과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된다. 나왔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OX, X. 뭐 쉬운 문제죠. 에센셜 쉬운 겁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정답 3번.
4번 쟁점 그 310조 중요쟁점이라고 했죠. 310조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실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진실하고 믿었고 뭐가 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뭘 조각시켜주겠다? 위법성을 조각시켜주겠다. 310조를 점점 넓혀주기 때문에 310조 적용되는 것이 진실한 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뭐도 허위사실 적시도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시켜주는 이유가 있다. 이랬죠. 그래서 허위사실을 하더라도 진실하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뭘 조각시켜주겠다? 310조를 적용해주겠다. 맞는 지문. 있죠? 진실하고 믿었고 믿은 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3번. 14번. 주거침체 쉬운 문제죠. 자, 공연객단 복도 들어가는 것도 위오지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체에 해당하죠. 요새 뭐 그 신림동에서 그 강간 사건에서도 나오고요. 2번.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뭐 식당 뭐 이런다 하더라도 자, 피고인이 새벽에 들어가서 화장실 유리창문 따고 들어가면 당연히 절도죄 되죠. 주거 침입죄 되죠. 건조물 침입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얘기 들었죠. 그 식당에 밤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훔치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이 새끼 뭐 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삼겹살집 가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마지막에 설거지까지 해놔서 되게 재밌었다 그랬죠. 그런 것도 뭐가 성립해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3번 열려있으며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 자, 빈집 확인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 착수 인정된다.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은 주거침입죄 착수지만 뭐는 안 돼요? 초인종 눌러본 건 착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침입 대상 알아 있는지 확인해서 초인종을 누른 것은 착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나온 거죠. 정답은 3번. 주거침입죄 쉬웠습니다. 4번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학설이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사실상 평온설이죠. 그래서 일부 침입설과 신체 전부 침입설 모두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모두 주거 침입에 뭐가 된다? 미수가 된다. 주거 침입은 뭐에 대한 규정이 있다? 미수범죄로 규정이 있다. 결국은 뭐 신체 침입 일부 침입설 전부 침입설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뭐가 된다? 미수가 된다. 반대로 일부만 침입해도 사실상 평온을 해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주거 침입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15번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험 잘 못 보신 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약한 부분을 찾으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기본 강의 들을까요? 기출심화 강의 들을까요? 다른 학원 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쪽지도 오고 많이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기출심화 강의라고 해서 저번에 찍어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한 번 정도 들은 학생들이 이게 넘어오기 좋게끔 기본서하고 요약서하고 그 다음에 핵형법 요약서하고 기출천재로 1200절 같이 푸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시간도 충분하고 괜찮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재산죄도 아마 무료 강의는 아마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적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시는데 80 몇 %는 잘 안 보는 88% 조금 과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보통 한 85%에서 90% 사이를 적중하기 때문에 이 마무리 특강에서도 이 정도 적중을 했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요거 이후에 이제 또 형수법 해설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